우선순위의 가장 맨 위엔 언제나 내가 있다. 무엇도 내 위에 있지 않다. 누가 뭐래도 그건 지킨다. 음식을 만들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나에게 준다. 내 그릇엔 갓 지은 새 밥을 담는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좋은 걸 몰아주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 내 몸뚱이와 내 멘탈의 쾌적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지키기 위해 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신예희 작가이고요. 올해로 22년 차로 작가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돈지랄의 마침 여기 있네요. 놀라워라.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썼고요. 프리랜서로서 혼자서 어떻게 다양한 일을 하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혼자 살기도 해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조금만 그 긴장을 풀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잡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책을 쓰기도 했고 이야기도 참 말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제목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다. 제목이 너무 재밌다. 제가 운이 좋게도 저는 이 두 책을 이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와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같은 편집자와 함께 만든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목은 둘 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써보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사는 독자이잖아요. 독자 입장에서도 책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때 역시 표지와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내 책의 제목이 좀 더 재밌고 내 책의 표지가 항상 더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그런 욕구도 있고 또 출판사의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책 내용도 있고 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를 본 그런 제목이죠.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원래 가제가 무력이었거든요. 욕심이 또 드글드글 그렇게 말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무력은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억울하게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부당하게 받는다는 생각도 있어서 무력이 내가 필요한 것도 혹은 필요 없어도 내 기분에 정신건강에 좋은 거 산다는데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굳이 돈지랄이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라도 눈에 확 띄고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시원하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이라면 저는 그러고 보면 단어가 좀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에 있는 단어를 구해주고 싶었는지 마찬가지로 반백수도 굉장히 억울하게 안 좋은 평가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20년이 넘고 하니까 누가 저한테 에이 집에서 노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더 이상은 하지 않지만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저러다가 취업하겠지. 저러다가 멀쩡한 직업을 구하겠지. 혹은 너 일 안 하고 그러다 시집 가려고 그러지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란 내가 내 일을 알아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한테는 백수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정말 반백수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반백수의 삶이 뭔지도 내가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쭉 10년, 20년 넘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굉장히 큰 욕구가 있었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턴가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어떤 말하자면 공적인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고 이럴 때도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법을 집행하고 너를 처벌하거나 혹은 이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런 공적인 용어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공적인 용어가 생겨버리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고 그런 전 국민이 볼만한 그런 언론이 그 말을 써주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이상한 게 성적 수치심의 주체가 누군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성적인 불합리한 일이거나 폭력을 당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거 빨리 신고하고 싶고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와중에 드는 감정이 수치심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면 낫죠. 처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들었지 너무 부끄러워. 나는 이제 끝났고 특히 여자로서 나는 끝났고 정말 이제 나는 버려진 정말 망가진 존재야.
막 브로큰 굿즈야 이런 생각은 저는 최소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70년대 중반생이란 말이에요. 저만 해도 학교에서 지금 현재 현행 교육은 제가 모릅니다만 소위 순결 교육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받았던 세대인데 그런 교육을 심지어 암암리에 받고 그게 좋은 거란 얘기를 들은 제 세대마저도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창창하고 젊은 30대, 20대한테는 씨알이 먹히지 않는 공적인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느껴야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분노와 정의감밖에 없을 것이다. 최소한 수치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될 사람은 단 한 명 가해자겠죠. 느끼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SNS에 썼고요. 아마 SNS에 쓴 이유도 그날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는 아니라 언제나처럼 어떤 뉴스 한 꼭지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간 뉴스를 제가 분명히 봤을 것이고 언제나처럼 저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날따라 그 글이 쓰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문구에서 시작해서 기사를 쓰게 되어서 얘기가 커진 것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카피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야 더 눈에 띄고 많은 사람이 이왕 목소리를 내는 거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사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내가 만약에 얼굴과 이름을 다 드러내고서 외부 활동을 하겠다. 창작자의 경우는 거의 다 그러시죠. 요즘은 익명으로 물론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시대라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썼던 그 무엇 하나가 나중에 막 발견이 돼서 까이고 괴롭히려 들으려는 사람을 이기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든지 글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저는 단어는 보자마자 싫었지만 처음에는 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좀 기분이 나빠 까지는 있었지만 그 다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기분 나빠! 라고 쓰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빠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설 이외에 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뭔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당장은 아니고 일단은 꽁쳐 놓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에 메모 쪽지처럼 워드에 써서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한다거나 뭐 제 핸드폰 메모에 이제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혹은 운전할 때 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빴지? 분명히 왜가 있을 텐데. 그럼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기분이 그냥 그날따라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글을 써보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곁가지가 천해지고 정제가 돼서 제가 충분히 이 정도면은 내 한마디 문장으로 좀 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SNS에 썼던 그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대단한 걸 하겠다고 그걸 쓴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몸을 사리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너무 한 번에 확 내뱉지 않고 좀 정제를 해서 쓰자라는 주의입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작가가 되는 루트에 대해서 정말 네이버 마치 지식인처럼 포털의 지식인처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만약에 내가 글을 써놓았고 작가가 될 의지가 있다 했을 때 투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정말 수많은 기성 출판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SNS 같은 경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방향을 타진해서 원고를 보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중에 얘기가 잘 된다면 출판을 하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1번인데요.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반대로 작가 쪽에서 출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작가를 찾기도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출판사가 신인 작가에 정말 목말라 있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키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출판사에서 담당 편집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글을 내가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하고 책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의 시작은 이쪽이었어요.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제안에 대해서도 제가 애초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공간에 제 글을 쭉 써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여서 누군가의 눈에 들고 입소문이 난다던가 해서 아름아름해서 이제 출판 관계자가 봐주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현실적으로 출판사도 비즈니스잖아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잖아요. 스스로 만약에 내가 블로그나 SNS에 내 글을 열심히 올려서 나를 홍보해서 나도 책 제안을 받아서 책을 내고 싶어라는 욕구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냐면은 좋은 양질의 글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SNS나 블로그 등에서 나를 팔로우해주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글은 좋지만 이 사람의 소위 말하는 팬이 없다면 누가 이 책을 살까? 아무리 홍보해도 누군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출판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섣불리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글도 그리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면 막말로 일쇄는 다 팔리겠구나. 이 정도의 확신을 저도 회사에 줄 수 있어야 알게 모르게 그래야 일이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의 의도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라면은 저는 오히려 일왕책방 대표님도 굉장히 더 잘하실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독립출판물을 직접 해보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립출판물을 내본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독립출판물이라는 장르가 있고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되게 작지 않을까, 정말 재미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되게 실례였다는 게 알게 된 게 몇 년 사이에 그 시장이 너무너무 커지고 관련 페스티벌도 매년 고정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리고 페스티벌의 규모도 같은 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고 어마어마한 장소를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시장이고 이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꼭 기성 출판사를 거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저도 좀 너무 늦게 안 거예요. 그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독립 출판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물론 경험이 없어서 저도 보고 듣고 배운 거지만 온라인을 검색을 해보면 독립 출판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좌가 요즘은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인디자인 같은 게 있는데요. 다루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책이어도 종이, 얼마나 두꺼운 종이로 할까? 글씨 서체는 어떤 서체가 더 읽기 좋을까? 이런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전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조직 생활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은 뭐 출근을 안 하는 거?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뭐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정말 쉽거든요. 저도 처음 몇 년간은 아주 예전이지만 일을 시작한 몇 년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 제대로 된 스케줄이 루틴이 없으면 완전 꽝인 거예요. 제가 진짜 나 올해 1년만 일하고 이후에 인생은 은퇴하고 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올 한 해를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을 텐데 오래오래 일을 하려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선까지 올린 다음에 쭉 오래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금방 다 텐션부터 해갖고 다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꼭 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거의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스트레칭 정도 하고 뭐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출근 전에 할 것 같은 시간에 거의 맞춰서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무실 공간을 서울 어디 인근에 구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일할 때 저는 이제 제일 큰 방에 컴퓨터하고 책상을 놓고 일을 했는데 엄연히 출근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의식처럼 자 이제 출근 딱 같은 시간에 딱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그 같은 시간이라는 것은 저하고 일을 주시는 감님 클라이언트님이 출근을 만약에 9시에 하는 회사다 그럼 저도 9시부터는 일단 앉아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얘기가 올 수도 있고 이메일이 올 수도 있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빨리 받고서 또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제 신용도가 저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딱 잡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업무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 이제 퇴근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구축을 했는데요. 그렇게 구축을 해놓으니까 글이라고 쳤을 때 정말 더럽게 안 써진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일단은 앉아서 뭐라도 쓰고 안 써질 때는 억지로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중얼중얼 투덜투덜 하는 것까지 다 쓰는 거죠. 진짜 오늘은 안 되네. 오늘은 왜 안 될까?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나가고 싶나? 이런 것까지 그냥 말하듯이 막 쓰다 보면은 거기서 시작해서 얘기가 풀릴 때도 있고 풀리지 않으면 또 어때요?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를 꼭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꺼내보고 아 이때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네 하면서 거기서 나중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는 식으로 일정한 저의 괜찮은 루틴을 만든 다음에 슬럼프 사소하거나 큰 슬럼프가 오던 말던 간에 일단 저는 그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놓으면 그래도 좀 정신이 차려지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좀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림, 글 저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은 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제 그림을 제가 냉정히 생각했을 때 그림의 퀄리티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그림은 글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말풍선이 있고 재미로 막 농담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멘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요. 글과 그림이. 한 장의 아름다운 완성도 있는 일러스트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와 똑같이 슬럼프는 있지만 그냥 저는 자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긴 한데 저도 슬럼프라고 하기는 보다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일하다가 어느 순간 더 못하겠다. 일이 저를 쫓아오는데 당장 해야 될 마감들은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마치 학습지를 제가 호기롭게 그래 중국어로 배워볼까 이러면서 국문 같은 학습지를 신청했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장 두 장 밀리면 제가 나를 쫓아온다. 정말 그만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이 저를 쫓아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갚아야 할 뭐 대출금 이런 거는 엄연히 존재하고 저는 또 여기서 이 일을 지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쉬고 싶다고 해서 펑크를 내거나 연재 지연을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펑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한 차례도 펑크를 안 내고 일은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일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 있으면 평소에는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쓸 텐데 그때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마감을 하고 끝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죽고 싶다 뭐 진짜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결론은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자유롭게 내놓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좀 적었어요. 요즘에 SNS만 봐도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되게 밝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독다독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드물어서 저도 내가 지금 너무 큰일이 났고 이건 정상이 아니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마이너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입을 꼭 다물고 제가 병원에 가서 그런 전문적인 상담 요청을 받았다는 것도 비밀로 가족과 친구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길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하려고 하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안 가고 있는 친구나 가족을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미쳤다 빨리 병원 가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몸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빨리 정말 1초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슬럼프는 진짜 전문적인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답니다. 파이팅!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마지막 요만큼 남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저께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기 싫고 요즘 안 풀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그림을 그려놔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글을 써놔도 진짜 쓰레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안 되는 걸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으나 그것과 별개로 평소에 자기 자신을 조금 파악해 놓으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얘가 이럴 때 뭘 좀 해주면은 기분이 아주 순간 인스턴트로 딱 좋아지더라라는 딱 누르면 기분이 반짝 좋아지는 버튼 같은 걸 자기가 찾아서 몇 개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럴 때 버튼을 눌러주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네, 단 겁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이왕이면 유명하다는 데 가서 줄 서서 이게 그 SNS에 나온 케이크야? 막 일부러 그런 걸 사서 그러고 나면은 왠지 마음도 풀리고 좀 그런 게 있고요. 제 아는 분,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인 주제에 립 제품을 몇십 개씩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의 방식인 거죠. 바르지도 않을 틴트를 하나 더 샀어요 이러시는데 저는 그게 그분의 순식간에 기분 전환이 되는 방식이며 절대 뭐 왜 샀냐 뭐 돈지랄이다 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아마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가 있다라면 다행인데 그 하나 또 그건 됐고 하나 더 없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서너 개 만들어 놓으면 저는 분명히 사소한 작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글 쓸 때 지키고자 하는 어떤 방법 이런 좀 선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제가 잘 모르는 말은 쓰지 말자 이거든요. 생전 처음 들은 말은 애초에 이게 뭐야 싶으니까 안 쓰겠지만 어서 들어보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거나 멋진 성어 같은 건데 뭐 중국 고사 성어 같은 건데 확실히 입에 붙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근데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 있어 보이고 싶을 땐 되게 쓰고 싶어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되게 내 글이 더 품위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검색을 해봐요.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 막연히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진짜로 정확히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고 유래가 뭔지를 되게 꼼꼼히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한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하고 수긍이 완전히 되면은 그러면 제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현을 써먹거든요. 그래도 쓰고 말할 때도 쓰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옷이 아니야. 옷처럼 이건 내 옷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은 정말 탐나는 멋있는 근사한 철학적이고 우아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데요. 그게 읽는 사람한테도 전달이 저는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게 어떤 유행어, 줄임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잘못 쓰면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좀 고리타분, 구닥다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어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주의이지만 그래도 너무 유행하는 말이라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그 말이 생긴 곳이 굉장히 반사회적인 커뮤니티일 경우가 요즘 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어다 그러면은 SNS에 심지어 장난처럼 하고 싶을 때도 일단은 검색을 출처를 해보는 편입니다. 요즘은 그 특정 유행어나 그런 줄임말을 쓰고 출처 이렇게 검색을 해도 출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주의하는 편이고요. 저는 글도 쓰는 걸 좋아하지만 결국은 자기 표현을 하는 걸 남한테 제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울을 보고 좀 인상 좋게 웃어도 보고 손짓도 좀 연습도 좀 해보고 막 말도 조리 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이나 글이 조리 있으려면 결국은 주어가 제대로 붙고 수로로 제대로 끝나야 하고 문장의 끝을 얼버무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거든요. 이런 게 문장을 쓰는데도 분명히 좀 더 짧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만한 쉬운 문장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처음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 써보고 싶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담할 때 농담이 실패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은 자기는 이미 그 농담을 아니까 남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웃으면서 너무 웃기지 않냐고. 그런데 자기나 아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웃기지 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미 내 속에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남들도 알지 않을까라고 썼는데 사실은 앞뒤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처음 본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은 글을 쓸 창구가 뭐 SNS, 인터넷에 많기도 하지만 메신저로도 굉장히 많은 사소한 인사 같은 걸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 메신저만 해도 저도 이모티콘을 진짜 좋아해서 지금 제 핸드폰 열어보면 정말 수십 개를 제가 돈을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이 대단한 게 그 캐릭터의 뭐 우는 얼굴, 웃는 얼굴 같은 것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림 하나로 대신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편하다면 편한데 위험하다면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모티콘을 전혀 쓰지 못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는데 듣는 상대방이 화났어? 이럴 수가 있어요. 얘가 왜 갑자기 무뚝뚝하게 말을 할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문장을 쓰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정말 나만의 글을 엮어서 어떤 책이라는 포맷으로 내고 싶다면 최소한 거기는 이모티콘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꽃꽂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듣게 된 이유도 막연히 그냥 꽃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고 전 집에서 화분도 엄청 많이 두고 기르거든요. 예쁘지 너무 좋아인데 언젠가는 꽃 꽂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팔로우하던 어떤 꽃을 하는 그런 수업하는 곳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라는 공지를 보고 저거 원데이니까 한 번만 배워보자 라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결국은 이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정규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꽃을 배운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꽃 수업을 들었다 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동안 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몰랐어. 그러면은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 되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우울하고 너무 뭐 예를 들어 연애를 실패했다거나 회사 일이 안 됐다거나 기타 등등 우울했는데 꽃을 배우니까 좀 낫었어 라는 얘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에 제가 꽃 수업을 주말에 들으러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수강생의 눈들이 다 아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련하면서 거의 다들 뭔가 꽃을 정말 즐거워서 순수하게 재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일상의 시름을 잊고 좀 아름답고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강사님도 아련 이런 표정으로 강사님도 지금은 업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예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는 우연히 꽃을 만지는 게 너무 재밌다 이지만 이것 역시 누군가는 돈지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들잖아요. 뭐든지 하려면. 근데 망설이지 말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좀 여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다양하게 찔러봤으면 좋겠어요. 꼭 남들이 돈 한 푼 안 대주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해요. 괜히 돈 쓰지 마라. 저번에 너 뭐뭐뭐도 한다더니 돈만 쓰고 그때 뭐 운동기구 산 거 안 하지? 그때 뭐 무슨 뭐 재료 산 거 안 하지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정말. 행복을 향해서 그냥 저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의 장르는 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창작이거든요. 제 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제가 젊고 쌩쌩하고 컨디션이 몸도 마음도 좋고 할 때는 제 안에 뭐가 막 있어요. 버글버글 온천수 같은 게 버글 끓어서 퍼다 쓰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가뭄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우울해지고 슬럼프도 그때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돈 드는 일이 안 들어와서 아무리 내가 좋아서 글을 쓴다 한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고 이럴 때도 있고 여러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 안을 좀 촉촉하게 말하자면 컨텐츠를 쌓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여행 작가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정말 뿔뿔뿔뿔뿔 많이 다녔는데 우와 제가 아직도 초보 딱지를 이제 갓 뗀 한 4년 5년 차 드라이버거든요. 운전을 참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40이 돼서 운전을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한테 핑계가 너무 많았어요. 운전을 안 해도 될 핑계.
나는 방향치고 분명히 사고를 낼 거고 나 같은 사람 운전을 안 하는 게 이 세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지 라는 식으로 무서워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더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하고 나서부터 시야도 넓어지고 여행을 가는 게 더 편해져서 제 안을 좀 촉촉하게 채우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그 외에 또 계속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좋은 전시가 있다, 공연이 있다, 좋은 장소가 있다 했을 때 끊임없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때도 제가 조용히 소리 없이 가서 뽀로로로 가서 즐기고 올 수도 있지만 당장 그게 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저는 어디입니다 라고 SNS나 이런 데 저는 되게 열심히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끊임없이 주려고 오늘 휴일이네요? 라든가 가격이 얼마네요? 라는 것도 저는 그냥 쓴 거지만 누구한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끊임없이 올리는 편인데 그래 놓으면 그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마중물처럼 펌프질 할 때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 놓으면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컨텐츠가 아, 이 사람은 재밌는 정보가 많고 이 사람하고 프리랜서는 이건 것 같아요. 계속 저요,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를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저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한국에 들어오고 발전을 하면서 그때 동시에 경력을 시작한 거의 1세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일을 구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지금보다 더 쉬운, 말하자면 블루오션.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죠.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운도 좋았어. 나도 열심히 했지만 운이 좋아서 좋은 파도를 잘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터넷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으니까 없나라고 많이 찾았고 많이 찾아주셨던 것이 있죠. 그리고 감수한 것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저를 드러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출하고 공개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 순간도 있고 시비가 걸리는 일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수를 하기도 하고 감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기도 하면서 요령을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진 대답이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들어맞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답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완벽 정답은 아니지만 맞춤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너한테는 안 맞아. 근데 나한테는 맞아 라는 맞춤옷 정답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아 쟤는 그렇구나. 나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든지. 근데 지속의 포인트는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지속하겠어는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꽤 괜찮은 상황으로 올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까가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자기소개를 효율적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대표작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로 물론 책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돈을 벌고 해온 일은 제 일이라기보다는 의뢰를 받아서 한 어떤 회사의 홍보 만화라든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없고 다 그냥 그때그때 해서 흘러간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나의 대표작은 작품이 아니라 내 22년 버텼습니다가 내 대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할 말 있고 22년 했는데 뭐 라는 내세울 게 생겼다라는 굉장히 기쁜 확신이 들었는데요. 지속 가능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다면 미래나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파악한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제 과거를 봐온 바로는 30년 차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가고 싶다가 이제 저의 목표이고 30년 차 가고 나면은 31년 차, 2년 차에서 어느 날 뭐 35년, 40년 차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자녀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 부모님이 사실은 걱정을 안 하시지 않죠. 너 그러다가 50대면은 외로워서 어떡할래? 어디 아프면 어떡할래? 제가 갑자기 그럴 때를 생각하면은 겁이 나요. 정말 어떡하지? 막막해요. 그런데
내일은 어떡할래 생각하면 내일에 대해서는 대충 답이 있어요. 다음 주 답이 있어요. 내년 대충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벌써 연말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한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미래로 가지 않고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은 정신을 차려보니 어이구 내가 뭐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됐네 일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루하루 살아서 그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고3도 되고 수능도 치르고 대학교도 가고 했고 그렇게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도 해서 1년 2년 쌓아서 22년 차가 됐는데 분명히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해야죠 뭐.